제가 2017년도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과연 이게 마지막이 올까?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하는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 세 개의 소나타만 남겨놓고 어디론가에 도달하고 있구나 이런 기분은 들었어요. 7번째 연주에서 특히 피할 수 없었던 해머클라비어 소나타 준비해 나가면서 제 자신의 어떤 한계도 많이 느꼈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점들도 제가 아마 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원하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의 피아니스트로 탈피한다고 해야 될까요? 베토벤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모든 피아니스트들한테 가장 익숙한 작곡가겠죠. 아마 어린 첫 걸음마를 하는 피아니스트들부터 베토벤 초기 소나타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평생 노년에 들어서까지도 끝없이 씨름하고 그리고 함께 해야 가는 그런 작곡가인데, 그리고 저한테 없는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굉장히 구조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큰 구조 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아마 저한테는 어떻게 가장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음악으로 풀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나갔던 것 같고, 베토벤의 음악 안에 있던 드라마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에서 비극과 희극이 항상 공존하고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자기 고백, 이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고 이해해 나가면서 제 2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혼을 지켜내려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자기의 병마와 싸워나가고 고통과 매일 씨름해 나가면서 또 그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정신,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결국은 저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상징이고 예술의 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기억은 안 나고, 저희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성악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는 저는 피아노를 항상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사춘기 호기심 많았던 10대 철없던 시절들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여러 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음악가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거구나 하고 많이 배웠었고, 왠지 모르게 저도 저런 삶을 살다면 굉장히 한 사람의 삶으로서는 가치 있는 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장 직접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끝이 없는 발견의 길인 것인데 어떤 종착지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중간중간 여기는 이제는 올 만큼 왔다, 여기가 내 종착지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에게 어떤 이상한 보상 심리를 주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것들을
가능한 한 제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음악을 해나가는 길에 있어서도 좀 쉬운 길이나 제가 가진 장점만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곡들은 오히려 저는 멀리 피하려고 해나가고 있고, 오히려 제가 가장 힘들고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되고 제 약점을 가장 많이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곡들에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을 써서 제 자신을 조금이나마 더 한 단계씩 영역을, 한계를 뚫고 나가고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 제 음악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같고요. 연주자로서는 많은 훌륭한 연주자, 저에게 영향을 끼친 훌륭한 연주자가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라흐마니노프의 전집 음반을 처음 학창 시절 때 들었을 때 한 일주일을 밤을 새고 그 CD만 달코달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어떻게 피아노를 이렇게 칠까 뭐 감탄을 하면서 부소니라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의 몇 남지 않은 그 레코딩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음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노래해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누군가에게 완전히 설득을 할 수가 있구나. 그 밖에도 수도 없는 많은 연주자들이 있지만 저한테 사실 가장 큰 멘토가 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연주자는 저희 선생님이시죠. 사실은 러셀 셜만 선생님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과학, 종교에까지도 제가 그분의 생각, 그분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빼놓고는 사실은 제 인생을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주자로서의 삶이랑 교육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결국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연주에 대한 것들이고, 제 연주를 통해서 안 좋은 점도 많이 느낄 것이고 학생들이 좋은 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저의 연주자로서의 모습이 이제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늘 자아 성찰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 매일의 생활에서 좀 바뀐 거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던 상관없이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날은 저도 새벽까지 다 못 끝낸 연습을 끝내려고 새벽 늦게까지도 연습을 해보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쫓기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제가 놓치는 게 너무 많고 중간에 차분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차분한 시간 안에서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제일 필요했고, 사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네 루틴을 찾아라 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이게 정말 시간에 쫓기는 생활이다 보니 그 루틴을 찾는다는 게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피아노과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다뤄왔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내가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오로지
음악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소망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대부분의 한예종 피아노과 학생들을 보면 정말 집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일단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절제? 피아노라는 직업이 연습실에 어쩔 수 없이 틀어박혀서 놀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다른 것들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되는 패세지 하나, 프레이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연습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나가는 운동선수들처럼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되고, 사실 손에 근육도 키워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너무너무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스턴트 컬처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나를 보이고 빠르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자리를 잡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유행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사람들과의 결국은 소통의 장이니까, 저도 사실 그런 소셜 네트워크의 힘을 느낄 때는 정말 이제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면이 많은데,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전 소설을 공부하는 것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고전 소설뿐만이 아니라 그 예전 많은 철학가들이 자기 생각을 풀어내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베토벤이라든지 바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글이 아니라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컬처랑은 거리가 좀 있죠. 왜냐하면 끝없이 생각해내고 자기 생각을 지어냄으로써 함축되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더 단순화시키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의미들을 찾아내는 직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사실 제 학생들에게는 그런 순간적인 지나가는 유혹들에는 조금 참아내고 단련해보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한번 다시 집어넣어서 여러 번 정말 사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같이 음악 안에서 눈에 반짝이는 아름다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반짝거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마음 깊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것들도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콩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톡이라는 작곡가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콩쿨은 경주 말들이나 필요한 것이다. 이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음악에 있어서는 사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콩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아노를 연주자로서의 내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들이 많은데 기회가 너무 모자르다 보니까 이 콩쿠르를 통해서 연주 기회가 얻어지고 내가 연주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얻어진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은 저는 사실 성공이라는 목표는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자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단지 음악의 어떤 음악과 나 사이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자꾸만 타협해야 되는 순간이고, 단지 또 하나의 연주, 그 콩쿨도 사실은 연주 기회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좀 순진한 생각일지는 몰라도 정말 어떤 음악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는 내 삶에서 나의 음악을, 내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매일매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그 길로 찾아 나간다면 콩쿨 없이도 그 뜻은 통할 것이다 라고 저는 순수하게는 믿고 있어요.